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갈 수 없다는 말과 그리고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요즘 우리 교육계에 가장 회자가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요즘 고민거리도 되게 많으시고 또 혼란스러운 상황도 많이 벌어지고 계시죠. 저희가 그런 고민거리들 중에 수업 차시 감축과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담회를 지금 열어보려고 하는데 네 분의 패널들과 함께 이 이야기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맡은 정성교육청 황재식입니다. 자, 오른쪽부터 인사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단관초등학교 교사 한석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관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신경민입니다. 철원문해초등학교 김영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흥성교육지원청 장학사 이인영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차시 감축 부분과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사실은 저희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처럼 이렇게 앉아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사례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더 좋은 사례나 더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차시 감축하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다루기 전에 어제부터 우리가 등교 수업을 이제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등교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바로 어제 인천이라든가 안성시에서 등교 취소라든가 뭐 등등의 이제 확진자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조금 이제 그동안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온라인 계약을 통해서 원격 수업이 진행됐던 것들, 그래서 원격 수업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격 수업이 저희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진행될 거라고 보여져요. 하나는 지금처럼 이런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원격 수업으로 돌아간다든지 또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돼서 진행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을 쌓아 오셨잖아요. 이것들이 앞으로 수업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무기로 또 좋은 수업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동안 원격 수업을 이제 진행해 온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고요. 학년별로 또는 지역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사례들 한번 들어보고 또 사례를 들으시다가 더 좋은 사례가 있으면 바로바로 글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골의 작은 학교에 1학년을 맡고 계신 우리 김영석 선생님께서 사례를 좀 들려주시죠. 일단 2학년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철원문해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석입니다. 저는 2학년을 맡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는 기본적으로 과제 제시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BS를 활용한 과제 제시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방향 콘텐츠 수업을 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20일 온라인 계약 전후의 차이를 저는 피드백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2학년의 경우에는 EBS를 4월 20일 전에도 시청을 하게 권장을 했었는데 4월 20일 EBS를 보면서 담임 선생님이 피드백을 학생들이 EBS를 보고 학습 꾸러미 활동을 했는 거를 가지고 그것들을 결과를 보고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김 선생님, 네, 이제 어쨌든 단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혹시 이제 우리가 등교 수업 부분이 점점 뒤로 밀려지다가 이제 5월 말과 6월 초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혹시 평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아이들 평가는 단방향일 때는 우리가 평가를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아이들 등교한다는 평가가 진행돼야 될 텐데 네. 그런 부분들 어떻게 좀 고민하고 있죠? 일단 평가 계획도 일단 지금의 상태에서는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근데 평가를 이제 학생들을 보고 진단 활동을 통해서 수업을 계획하면서 아이들에게 맞는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5월 27일 등교 계약이 시작이 되면 아이들을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 아이들 네. 진단을 해서 평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혹시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별로 그렇게 신경 많이 써서는 안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정보공시에 이제 올라가는 시간도 좀 있고 네. 시간상으로 좀 촉박하진 않나요? 네, 시간상으로는 좀 촉박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진단 활동을 1주, 2주 정도를 생각한다고 하면 6월 초 저희가 정보 공시가 6월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좀 빡빡한 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어느 정도 좀 그 걸러내는 좀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원래 시내에 있는 큰 학교 같은 경우는 네. 뭐 동학년이다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는데 네. 6학급이잖아요. 네, 네. 동학년도 없으시고 네. 그 원격 수업을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을 하셨죠? 원격 수업이요. 원격 수업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학습 꾸러미를 이제 그 지역교육청에서 만든 그런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혼자서 다 만들기에는 굉장히 좀 버거운 것도 현실이거든요. 아이들이 재밌어 했나요? 이거 재밌어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말 많은 양을 하는데 거기에 재미까지 하면서 이제 가끔 아이들의 그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이름을 불러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2학년은 그렇지만 1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 선생님들을 아이들이 보지도 못하고 벌써 1학기에 거의 끝 무렵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1학년 선생님들하고 1학년 아이들은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도시에 있는 다인수의 우리 6학년을 맡고 계신 신경민 선생님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6학년의 경우에는요. 한 학급에 한 학생 수가 24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7개 학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학년입니다. 네, 저희는 그동안 이학습터를 플랫폼으로 해서 원격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단방향의 콘텐츠 활용 중심과 과제 중심을 병행을 하면서 원격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담임 선생님들 7분이서 서로 이제 과목을 분담해서 수업 콘텐츠를 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현재 이제 지속적으로 학년 협의를 통해서 수업을 서로 계획하고 함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학년협의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 수업 콘텐츠들을 이렇게 뭐 어느 선생님 무슨 과목, 어느 선생님 무슨 과목 이런 식으로 나누셨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대부 가다가 또 질문 하나도 못하고 그냥 화면만 이렇게 보고 있다 갈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신경민 제가 또 작년까지는 단과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과초등학교에 또 관심도 많습니다. 신경민 선생님하고 저희 홍철 선생님 같이 보니까 또 반갑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6학년이 7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7반에 있는 담임 선생님이 각각 과목을 하나씩 맡아서 네, 과목을 하나씩 맡아서 그리고 이제 자료를 제작하고 네. 그걸 이제 단방향 온라인으로 올려서 수업을 하시고 계시고 그러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 좀 의문 드는 게 그럼 이제 만약에 등교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수업을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 방향 이제 또 등교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금 달라질 것 같아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그래서 일단은 원격 수업을 준비할 때 서로 이제 수업에 대한 내용을 많이 공유하고 계속 이제 같은 내용을 학생들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차이가 생기지 않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봐도 이제 아까 사회자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하셨지만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든 조금 이제 선생님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 우리 반을 데리고 이제 다른 과목들도 다 가르쳐야 되는데 온라인 계약할 때는 일단 한 과목만 이렇게 가르쳐오고 있었으니 어떻게 보면 초등인데 중등처럼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한 장점도 있을 것 같고 단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이니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계약하고 나면 차차 이렇게 또 해결하면 될 것 같은 제가 또 말씀을 너무 또 이렇게 관료주의적처럼 했나 그랬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관료주의 같았습니다.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강원도에서는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어느 모임이든 어느 집단이든 간에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개미들도 열심히 일을 하는 개미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그 와중에 또 노는 개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선생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그 동학년 협의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좀 불거질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걱정이 좀 들어서 혹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나요?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학년 부장을 맡게 되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걱정도 했었는데요. 네, 저를 포함해 이제 다른 이제 6명 선생님들께서 서로 이제 의견도 많이 내주시고, 네, 서로 고민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네,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이겨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협업이라고 하는 건데 협업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컨텐츠를 제작하더라도 질이 높은 컨텐츠가 나올 수 있고 또는 개별적 컨텐츠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협업에 대한 의미 또는 그런 공감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건 제가 이제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상에서 좀 보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갖고 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의 온라인 수업들을 가지고 와서 각각의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비교한다든지 또는 다른 학교에 있는 선생님과 비교한다든지 다른 지역과 비교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종종 듣게 돼요. 혹시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들에서 오고 가거나 나오거나 한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도 사실 뭐 그런 얘기들이 서로 오고 가고 있다라는 얘기만 이제 듣고만 있을 뿐 실제로 이제 저희 학교에 대해서 이렇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이렇게 들어본 적이 아직은 없어서 사실 좀 들으면 또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네, 관심을 안 가진 것도 있는데 네.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면 또 내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참 아쉬운 부분인데 선생님 지금 지금 학교의 상황을 학부모님들이 아신다면 아마 그런 말씀들을 못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학교들을 점검을 나가 보면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하나라도 더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모습을 저희들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횡으로 비교를 하고 중으로 비교를 하는 이런 모습들은 선생님들의 이제 사기를 꺾는 정말 안 좋은 일이라고 좀 보여지고 저희 강원도에서는 아마 그런 일들이 없을 거라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이형 장선님 뭐 또 하시죠? 네,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저도 보니까 이제 어떻든 큰 학교이고 대도시 있는 학교일수록 어떻든 지금 학부모 공개 수업이 본의 아니게 전면적으로 지금 시행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되게 부담이 많으시긴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누구도 가지 않는 이 원격 수업의 길을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가는 우리나라이기도 하니까 조금씩만 네, 조금만 네, 마이크 아까부터 켰는데 잘 안 들리시나 봐요. 목소리 되게 좋은데. 네,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좀 문제가 없이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정착이 되면 앞으로 더 좋은 교육과 혁신적인 미래 교육이 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관료주의 같았나요? 왜 자꾸 반응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한테. 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원격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제 그 담임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제 우리 전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 원격 수업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석철 선생님, 네. 얘기 좀 해주시죠. 뭐 전담 선생님이라고 해서 뭐 담임 선생님과 크게 뭐 색다른 수업이 나오지는 않고요. 저도 이제 대부분의 원격 수업 유형과 같이 단방향의 이제 과제 제시형을 통합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해당 수업 차시의 텍스트물의 영상 자료, 여기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서 또는 없으면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지만 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 모아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수업 콘텐츠를 촬영하거나 이제 뭐 제작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또 선생님들의 녹음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온라인 수업의 질을 저희도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단관 초등학교에서 연구부장을 하고 있으면서 처음에 이제 항상 그게 화두였습니다. 어느 선생님은 이제 이 온라인 콘텐츠의 만든 제작 능력이 뛰어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화를 향유한 것만 같은 그런 수업의 질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은 오프라인 현장에서 정말 아주 경험도 많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탁월함은 있으나 이 온라인 수업에서 또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을 좀 갭을 많이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신경 선생님이 느끼지 못했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저희 입장에서는 제대로 왔던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을 정도로 항상 그게 처음에 만들 때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학교만의 틀을 만들고 네, 선생님들이 온라인 지원단을 만들어서 협업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그런 고민들을 해왔고 저 역시 이런 방법으로 완성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뭐 국어부터 이제 쭉 여러 가지 과목들을 네네. 통틀어하고 시간 조정도 하고 네. 주제도 만들어 가고 그럴 텐데 예. 그 전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주어진 과목을 네네. 가지고 또 담임 선생님 하는 수업 안에 또 들어가서 또 수업이 진행 그 한 부분을 차지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하는 수업이 어느 정도 좀 효율성이라 할까 그런 것들이 조금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모든 과목을 다 맡게 된다면은 전담생 입장에서는 그런 그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뭐 부담감 혹은 좀 전담 선생님만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아까 신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형 학교들은 받는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마치 모두가 다 전담쌤처럼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뭐 저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등교 계약이 코앞에 왔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은 담임 선생님은 이제 기존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음악과 미술 선생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내일부터는 당장 담임 선생님으로 다시 아이들을 맡고 또 지금 뭐 이따가 뒤에서 또 말씀하시겠지만 이 등교 선택을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얘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원주시 대형 학교는 뭐 좀 대체로 이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틀 등교에 3일 온라인이다. 그럼 뭐 오늘은 담임 선생님, 내일은 또 미술 음악 선생님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금 뭐라 그럴까 이원화되어 있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아이들이 여기서 좀 이질적으로 느끼지 않게 어제까지는 담임 선생님이었고 오늘부터 다시 음악 선생님을 하고 있으니 또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거 진도를 또 각 반에 다 맞춰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될 테고요. 전담 선생님 입장에서도 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더 많은 또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사실 있어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예, 저도 목소리가 좋습니다. 예, 이게 이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원격 수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아무도 해보지 못했던 경험이었고 또 어떤 것들이 효과가 있는 교육의 방편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다가 나오는 여러 가지 실수라고 할까 뭐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긍정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원격 수업 부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우리가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 안으로 들어와서 차시 감축 부분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190일 법정 수업 시수 안에서 그동안에 그 수업 일수가 감축이 됐고요. 그리고 감축된 그 수업 일수만큼 학년별로 수업 시수들을 이제 감축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정확하게 그 수업 시수 감축을 못한 학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우려스럽게 들려오는 얘기들이 조금씩 있긴 있는데, 물론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은 교과 내용과 그다음 교육 과정과 그다음에 성취 기준들을 고려하시면서 이 감축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 전체적인 교과 안에서 위에 부분을 잘라내고 그다음에 밑에 부분을 잘라내서 차시를 맞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계적으로 잘라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성취 기준조차도 아예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저학년 쪽에서 그다음 고학년 쪽에서 수업 차시 감축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또 전담 선생님들은 수업 차시 감축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타시도에서는 어떤 차시 감축의 예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좀 살펴보고요. 또 중간중간에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떻든 지금 수업 일수도 감축이 됐고 거기에 의한 수업 차시도 지금 감축이 됐으니 어떻든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께서 그 감축된 시수만큼의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든지 교육과정을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오늘 이제 주로 얘기해야 되는 게, 그러면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주제 통합이나 교육과정 재구성 쪽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여러 선생님들의 고민을 어떻게 하면 조금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예시를 좀 드리고, 나도 저렇게 좀 해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준비한 거죠, 그죠?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인영 작가님이 굉장히 논리가 있어요. 네. 뜻밖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좀 순서를 바꿔서 이제 고학년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선생님.
네, 한번 사례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지금 현재 6학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강원도 교육청에서 제시했던 학년별 편제 예시안에 따라서 6학년 수업 시수를 편성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자료가 나오면 다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신 거죠? 네, 자료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이제 우리는 안 화면에 보여서 띄어놨습니다. 예. 예. 잠시 당황을. 네. 저희 6학년에서는 이제 강원도 학년별 편제 예시안에 따라서 수업 시수를 편성을 했는데요. 이제 자료에서 보시는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칸이 이제 강원도 교육청 예시안이고요. 그 예시안에 이제 따라서 이제 학교의 학사 일정과 학년의 운영에 따라서 이제 과목별로 이제 편성을 한 사례입니다. 네, 다음은 그래서 그 중에서 국어의 경우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제 기존 204차 시에서 19차 시 감축이 되면서 185차 시가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1학기에 저희는 97차 시를 편성을 하고 2학기에는 88차 시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작년과 한번 비교하는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제 국어 1학기 단원별로 이제 되어 있던 이런 차시를 올해는 이제 원격 수업이라는 형태 때문에 이제 차시 계획을 할 때 너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일단 차시를 계획할 때 원격 수업을 두고 고민한 부분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선취 기준을 좀 중요하게 다룰 것인가,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바탕에 두고 올해 1학기 97차 시를 이렇게 계획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제 원격 수업을 통해서 독서 단원 1, 2, 5단원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9단원을 이제 학습하는 중에 이제 등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9단원은 현재 프로젝트 학습을 계획하고 있는 단원인데요. 그리고는 이제 4단원과 7단원, 3단원에서 서로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결지어서 이제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단원과 7단원에서는 논설문 쓰기를 이제 중심으로 차시를 통합해서 조금 증배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7단원과 3단원에서는 이제 발표하기와 우리말 사례집 만들기를 서로 통합해서 조금 차시를 같이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6단원, 8단원, 연극단원 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원격 수업에서 다뤘던 단원들의 내용을 좀 더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 다시 한번 내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차시 감축한 걸 보니까 대략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의문이 드는 건 과연 이 차시 감축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지점이 무엇일까가 좀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수업 내용이었을까 아니면 성취 기준이었을까. 성취 기준에 따라서 수업 내용을 뭐 2차시 했던 걸 하나로 줄인다든지 뭐 그런 거였을까. 이런 거를 조금만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이 차시 계획을 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건 이제 성취 기준을 중심에 두고 했습니다. 성취 기준을 중심에 두고 이제 학년에서 중요하게 다룰 내용이 무엇인가, 원격 수업에서 이게 다룰 만한 내용인지, 그리고 좀 더 이제 아이들 등교를 했을 때 직접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다루어야 될 내용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작년에도 신경민 선생님을 봐서 알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신경민 선생님이 지금 처음으로 학년부장님을 맡았다고 해서 신경민 선생님 혼자 고민하신 건 아니고요. 이제 교원학습 공동체가 잘 구성이 돼 있어서 아까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의 구조가 잘 돼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항상 고민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플랜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저도 한 가지 좀 질문이 있는데, 이 단원을 이렇게 좀 섞은 이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등교하고 원격하고 이게 수업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 단원이 순서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보시는 선생님들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원격 수업에 이제 만약에 기존에 이제 단원의 차시가 뭐 8에서 한 10차시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면요. 원격 수업을 이제 준비하려고 했을 때는 이 기존에 있는 차시대로 운영하기가 조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제 국어회 같은 경우는 서로 아이들이 의견을 주고받고 선생님과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운영되는 차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예를 들면 1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유하는 표현이라서 이제 시를 이제 주로 소재로 이제 다루고 있는 단원인데 이제 그 단원에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뭐 시 낭송회나 뭐 시화전을 하는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원격 수업에서 단방향이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원격 수업에서 조금 이제 감축해서 이제 1단원은 4차시 정도로 운영을 하고 다시 이제 등교했을 때 다시 다루기로 하면서 네 이렇게 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2학년의 차시 감축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아직 이제 차시 감축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분석까지만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계획을 짤 때 이런 그 계획을 아이들의 진단 활동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지금 1학년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 그리고 온라인 그 수업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좀 확인하고 학생들의 상태들을 확인한 다음에 지금 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학생들이 진단 활동이 끝나고 나면 성취 기준을 가지고 이제 차시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차시 감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그 성취 기준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반복해서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중복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들의 상황에서 중복된다고 무조건 감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 못하면 또 다시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 등교를 하면 아이들의 상태를 파악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성취 기준을 보면 성취 기준과 조금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그 학습 차시들을 지금 줄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성취 기준 교육 과정을 좀 유연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김영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먼저 보고 아이들을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교육 과정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맞게 차시를 감축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 과정 재구성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부분의 길을 밟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뒤에 다시 한번 교육 과정 재구성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석진 선생님께서 또 전담 쪽에서는 어떻게 차시 감축이 가능한지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요 말하기 전에 제가 김혁 선생님께 질문 하나만 좀. 네네네. 너무 갑작스럽으니까 진행에 방해가 된다면 나중에 전혀 방해 안 됩니다. 네네네. 그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육부에서 아예 EBS라는 매체를 가지고 딱 실시를 한 상황이었고 이제 방금 전에 신경민 선생님 말씀하셨던 이런 타 학년들은 이제 뭐 이런 그런 뭐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원격 수업을 1단원을 4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개학한 다음에 뭐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도의 속도를 좀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답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분석을 마치셨다 그랬는데 2학년 같은 경우에 이게 좀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네, 그 우리가 개학이 지금 4월 20일 물론 온라인 개학이기는 하지만 네. 그렇게 돼서 그 3월과 4월의 2달의 시간이 이렇게 비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굉장히 조금 시수를 운영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도 그러니까는 4월 20일 이후에 EBS를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하는데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EBS를 활용하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EBS를 반드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예. 일단 그것들을 다 제외를 하고 이제 등교 계약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5월 27일 날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담임 선생님들이 이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조금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 온라인 수업이 처음에 시작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다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1, 2학년 경우는 EBS가 이걸 대신하겠다라고 할 때는 사실 1, 2학년 선생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가뭄의 단비라고 할까요? 이런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이미 다 맞춰놨었고 이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플랜을 짜놓으신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서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와서는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해서 저희 선생님들도 아마 마음 많이 불편할 것 같고 어떻게 될지 좀 앞으로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전담이라고 해서 뭐 차시 감축이 그렇게 색다른 건 없습니다. 사실 학년 교육 과정하고 같이 갈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이제 학년구도 나누지 않습니까?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저는 이제 또 특이하게도 1, 2, 3, 4학년 다 걸쳐 있는 그런 또 전담 시스템에 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아까 신김현 선생님도 선생님들과 이렇게 협의하면서 좀 이렇게 교육 과정에서도 어느 차시에 좀 감축하고 다른 차시에 좀 증비한다든지 이런 융통적인 안배가 가능합니다. 이걸 뭐 성취 기준 중심으로 재구성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성취 기준 재구조한다든지 이런 게 좀 용이한데 아까 이인영 장사님께서 말씀하신 정도 상당히 중등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교과 내 재구성밖에 안 되는 물론 가능은 합니다. 그 담임 선생님께 찾아가서 좀 양해를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꼭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지만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교육관 재구성을 제안해 본다라는 아주 교육적인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으나 보통 초등 선생님들은 이제 남에게 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하고 본인 혼자 또 다 해내는 거를 또 우리 미덕으로 또 삼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초등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양한 교과를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넓은 시야가 있다. 중등에 비해서 이게 아주 큰 이점이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조금 퇴색돼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초등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교과 간의 재구성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어떤 그 바운더리를 갖고 있는데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전담 쪽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사실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그런 예. 상황이기도 하고 네. 차시 감축 부분도 조금은 더 기계적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다른 시도에서는 그 차시 감축을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 예를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재명 작가님 준비되시죠? 네. 예. 좀 빨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이제 뭐 제가 이제 강원도 교육청 예시 자료하고 부산시 교육청 예시 자료가 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예시 자료는 그냥 예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시일 뿐이고 선생님들 참고하시라고 지금 강원도 교육청은 보면 그다음에 참 1학년 지금을 예시 자료 가져왔고요. 1학년부터 보시면 1학년에서는 강원도 교육청은 86차시를 감축한 거, 그다음에 2학년은 88차시를 감축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부산시 교육청은 1학년이나 2학년 동일하게 87차시를 감축한 예시 자료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 자료가 화면에 띄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3학년서부터 6학년까지는 거민종 교과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일반화된 통일된 자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도교육청별로 하나의 교과를 그 출판사를 선택해서 감축한 자료는 있는데 그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그거는 차후에 보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화면에 나왔네요. 강원도 교육청 예시 자료와 부산 교육청 예시 자료가 있고요. 다음 자료 보시면 이제 부산시 교육청의 1학년 통합 바른생활 보시면 기준은 60차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8차시를 감축해서 52차시를 감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50차시 운영하는 걸로요. 예. 그런데 52차시니까 1학기에 4차시 감축, 2학기에 4차시 감축이 되어 있고요. 이제 한 장 넘겨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4차시 감축한 것을 보시면 예시 자료 1학년 통합 바른생활 예시 자료 보시면 지금 이제 1학기에 봄 학교에 가면 보시면 단원이 4차시인데 2차시를 감축했죠. 그래서 2차시만 운영하는데 거기 맨 끝에 보시면 재구성 방법에 창체 입학 초기 적응 활동과 통합. 그래서 주제 중심으로 통합했다. 이런 예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6차시를 2차시 감축해서 4차시 운영하는데 이것은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통합했다.
예, 요런 거 이렇게 통합할 수 있다는 걸 예시 자료로 돼 있고, 그다음에 또 간단히 보시면 밑에 보시면 재구성을 통해서 삭제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8차시 정도를 감축하는 일반화된 자료는 아니고요. 부산시 교육청에서 예시 자료로 보여드린 자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성취 기준 중심으로 이 차시를 감축해 나간 그 모델 또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저희가 이제 모델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차시를 감축할 때는 절대로 성취 기준이 삭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취 기준은 그 교과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아이들이 달성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차시 감축하시더라도 선생님들께서는 성취 기준이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차시 감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이러한 자료들이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메신저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등교 개학 후 교과, 국어, 교과 내 재구성 사례뿐만 아니라 교과 간 재구성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얘가 들어왔죠. 이거를 지금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교과 간 재구성 사례를 말씀드리기가 괜찮은가요? 네, 네, 지금 저 한석진 선생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네, 잠깐만 간단하게만 소개. 예. 지금 뭐 화면으로 준비하지는 못했는데요. 사실 저 이인영 장사님 들고 계신 자료가 전부입니다. 예. 그 출력 번호가 하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인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는 만약에 온라인 계약이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이제 도덕 전담 교사였는데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하고 나니까 사실 도덕이 크게 선생님들께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선생님들과 협의하에 수학 교과를 또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서는 수학을 하고 등교를 하면 또 이제 도덕을 해야 되는 이런 좀 혼재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수학과 도덕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통합을 해서 한번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거창하고 아주 그 뭐랄까요 단차시들의 통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정말 주제 중심으로 재구성한 그런 사례가 있긴 합니다. 지금 저도 준비 중이고요. 등교 계약을 하면은 뭐 골자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3단원 수학이 나눗셈의 단원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이 나눗셈과 도덕의 이제 그 1단원을 보면은 이제 그 친구와의 우정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려나 도덕적인 이 나눔과 이 수학적 나눔을 서로 한번 비교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학습지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뭐 내면화 해보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수학을 보통 우리가 그 한 단원이 보통 10차시에서 한 12차시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성취 기준이 또 한 2개 정도씩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수학을 중심 교과로 삼고 도덕 교과를 이렇게 도구 교과처럼 가지고 와서 두 과목 간의 통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그 핵심 가치라든지 이런 걸 내면화하기엔 너무 적은 그런 단원이 차시지만 이렇게 한번 재구성해봤습니다. 네, 지금 뭐 학교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요약은 이제 나눔이라는 거에 네네. 어떤 큰 주제는 아니고요. 나눔이라는 걸 주제를 가지고 수학 교과와 도덕의 이제 통합을 예, 예. 시켰던 사례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교과정 재구성 관련된 사례를 두 가지 파트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부분을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차시 감축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필요하신 부분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 지금 질문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저희들 그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과정 재구성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앞에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차시의 감축 부분은 우리가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 있는 아이들,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 우리 반 아이들, 그 아이들을 분석을 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심어주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것들을 공유 공감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교육과정 재구성입니다. 그런 교육과정 재구성은 일단 뭐 종류별로는 주제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과 성취 기준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도 있겠고요. 뭐 교과 내 재구성도 있을 수 있겠고 교과 간의 재구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좀 알고 교육과정 재구성에 접근하시는 것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시는 데 굉장히 용이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한 학기 전체를 주제 중심으로 교육과정 재구성하는 방법과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한 학기 전체를 가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이게 내가 하는 게 제대로 된 거 맞나?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차시 분량으로 교육과정을 또 재구성하는 사례를 저희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단계를 밟아 가시다 보면 어느새 나도 한 학기 전체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있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과정 재구성의 어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학기 전체를 재구성한 우리 김영수 선생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김영수 선생님은 단연간 교육과정 재구성 이렇게 해 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 이 사례나 이런 내용들 보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 배경음이 아주 잘 깔려주고 있는데 네, 김영수 선생님 그 사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릴 부분들은 주제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제목 부분에 모든 학생들의 삶을 가꾸는이라는 키워드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들은 학생들의 삶을 어떻게 교육과정과 연결하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재구성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들을 갖는지, 그리고 재구성의 실천할 때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너무 많은 내용을 생략해가지고 이게 잘 전달될 건지에 대해서 걱정이 좀 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당초 이경원 선생님 교사의 탄생이라는 책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전에 조금 학급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아이들이 교과서를 가르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 행동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조금 의문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경원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학생들의 그런 삶을 교육과정이랑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해결책을 봤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들이 좀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교육과정을 보다가 초등학교 교육 목표를 봤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 목표가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과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한다고 해서 결국에 아이들의 삶이 교육과정과 연결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제가 실제로 실천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중심 재구성을 하기 전에 일단 필요한 두 가지가 저는 진단활동과 학교 교육과정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진단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삶을 가꾸려면 학생들이 삶을 파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생활 모습을 선생님들은 딱 교실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아이들을 생활을 하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냥 아이들과 무작정 이렇게 생활만 할 수 없어서 그 학기 초에 짧은 시간에 아이들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서 진단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인데요. 저는 그 학교 교육과정의 위치를 조금 정확하게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 교육과정이 너무 과하게 되면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이 시작할 때 선생님들이 수학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그런 요구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분석을 해서 학생들에게 맞는 전체적인 그런 학교 교육의 플랜을 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여주는 자료는 우리 학교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통해서 만든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중요한 목표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이었어요.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가장 높은 가치에다 놓고,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이 만다라트를 보면 지금 인권, 그리고 교수평 일체화, 학교 민주주의, 학교 업무 정상화,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 하나로 아이들을 성장시킬지를 이렇게 의논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들은 학생 동아리 활동입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학생 동아리를 하지 않는 지금 학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 동아리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맞는 그런 동아리 운영을 할 수 있게 전 직원들이 모여서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법들, 학교의 철학들을 모두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구성을 할 때 들어와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날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 보여드리는 주제 통합형 프로젝트 수업도 지금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에 지금 저희가 녹여내는 부분들인데요. 왜 하는지, 교육과정의 교과서의 그런 내용들, 아이들의 삶 속에서 그런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수업을 하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2월 초에 모여서 계속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들을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하나로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학생들의 그런, 그러니까 학생 그 수학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 그리고 학교 교육 계획을 통해 가지고 잡았던 부분들을 지금 하나로 다 학급 교육 과정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표인데, 지금 결정된 일, 그래서 우리가 그 철학을 통해서 지금 학교 행사들이 결정된 것들, 그리고 제가 고민해야 되는 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교육과정, 학급 교육과정 운영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네, 교육과정 재구성하는 실제 부분인데요. 지금 교육과정 설계를 크게 3가지로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주제를 설정하고 학급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교육과정 분석하는 부분들인데요. 저는 제가 이제 성취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막연하더라고요. 이거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하지? 어느 수준까지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를 했습니다. 교사용 지도서를 가지고 단원의 개관 부분을 특히 참고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게 단원의 개관을 그 교수님들이, 대학교 교수님들이 이 부분들에서 성취 기준은 어느 수준까지, 어떤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옆에다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글로써 정리를 하니까 1년치의 그 성취 기준들이 한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성취 기준을 분석하면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대략적으로 감이 잡히게 되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올해 제가 했는 수학 교과인데요. 수학 교과에서 위에 보시면 세 자릿수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차씨, 내가 이 세 자릿수를 가르치는데 어떤 부분들을 강조해서 가르쳐야 되는지,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제가 6학년을 하면서 정리를 했던 부분들인데요. 국어 부분들이고요. 옆에 보면 차씨, 그리고 제가 어떤 것들 단원마다 제가 정말로 이거를 우리 학급에서 어떻게 녹여낼지를 한번 고민했었던 부분들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사회 도덕. 네. 근데 사회, 그러니까 6학년 교과를 보면은 지금 사회 도덕이 굉장히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도 있거든요. 이래서 통일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과정 재구성할 때 하나로 이렇게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좀 플랫폼 같은 그런 과목의 역할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술, 체육도 이것들이 우리가 활동했던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림, 미술 작품으로 표현하고요. 체육은 몸으로 표현하면서 아이들이 하나의 주제를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주제 설정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주제를 설정할 때 진단 활동을 하고 교육 과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교육 계획을 이제 이 하나의 주제로 이제 녹여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과정을 제가 아까 그 분석을 했다고 했는데, 교육 과정을 분석하다 보면 어떤 활동들을 이렇게 잘 내가 학생들을 어떤 부분들을 강조해서 성장시켜야 되는지 부분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주제망을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근데 지식, 경험, 그리고 신체, 예술 부분으로 하고요.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장면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중한 존재라는 부분들인데 마음으로는 학생들이 마음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평화, 배려, 공감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망은 일단은 주제가 시작될 때 이제 학생들한테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리기를 시킵니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배우다 보면서 아이들이 방향을 잃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미지로 한 번에 이렇게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발해를 꿈꾸며라는 그 통일 관련해서 그 주제인데요. 지식적인 측면에서 경험 그리고 마음, 신체 그리고 제가 거기 마지막 보면 마지막 부분에 미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다 하고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통일부 정책기획관이 돼가지고 통일한국의 청사진을 한번 제시를 해보는 그런 미션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우리 정말 통일을 해야 돼? 철원 지역이 있으니까 통일에 있어가지고 모두 다 돼야 된다라고 당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고 학생들이 통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 왜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거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라는 내 삶과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데 조금 강조점을 두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학급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주제 그리고 핵심 인성 요소, 핵심 역량, 핵심 질문 관련 활동들이 있는데 핵심 질문 부분들은 제가 지금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중한 존재라는 그 주제를 할 때 아이들한테 던져준 질문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소중한 그런 존재가 될까라는 이 질문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 부분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이 질문에 답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이 핵심 질문을 하게 됐었던 것들은 백워드에 있어가지고 핵심 질문을 생각해보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아이들이 지속적인 질문 그리고 다양한 답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유도한 부분들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과목별로 어떻게 얼마만큼의 그런 차시들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보여준 표이고요. 그 관련 체험 학습들은 어떤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한 체험 활동 표입니다. 네, 이 부분들은 지금 주제에 대해서 지금 단원과 성취 기준 그리고 어떤 활동들인지 차시별 학습 목표와 평가까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의 표로 정리해서 나타난 표입니다. 이 부분들은 발해를 꿈꾸며라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재구성 표인데요. 네, 여기서 통일은 왜 하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단원 차시별 그리고 학습 목표들을 제시를 하고 평가에 있어서 이 주제를 달성하는데 그 중요한 평가 장면들을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네, 이 표는 우리는 공감하며 살아가는 세계 시민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본 표입니다. 네, 이 시간이랑 제가 유튜버의 특성상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전달되기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그 삶을 가꿀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부분들이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아마 지금 들으신 분들, 보시는 분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아마 굉장히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신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김훈 선생님,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하시는데 네네. 이제 우리가 주제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면 진단 활동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서 주제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 주제 설정할 때는 뭐 여러 가지 가치가 담겨지고 그리고 프로젝트로 가고 프로젝트 수업으로 하고 그다음 평가로 가는 이런 일련의 상황이 이제 쭉 만들어지는데 자 이제 한 학기 분량의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와 저거를 준비하려면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만약에 뭐 그럼 진단 활동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지금 뭐 교과정을 분석하는 건 어느 정도 시간이 들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통틀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내가 들여야지만 이렇게 이러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거를 시작할 때 보면 교육과정 분석 부분이 굉장히 조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실천을 해보면 교육과정 분석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지고 엮는 정도의 그렇게 크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보통에 있는 것들을 하나의 주제 설정하는 시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일단은 주제를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데는 보통 그러니까 한 하루 정도, 하루 이틀, 겨울방학 때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추가하면서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교육과정을 이제 학기 초에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는 아니에요. 계속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서 추가, 좀 생략 그런 것들을 좀 더 유연하게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면서 교육과정이 재구성이 네, 된다는 그쵸. 얘기잖아요. 네. 이거 지금 그 댓글로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한 학기 동안에 보통 그 주제는 몇 개 정도를 잡아야 이 재구성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정도 잡거든요. 근데 3개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작은 주제들이 이렇게 더 와서 그래서 보통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보통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정도의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주제를 몇 차시 정도로 잡고 가냐에 따라서 조금씩 아마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이 지금 저희가 굉장히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예. 자, 네네네. 미안합니다. 네, 질문하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전 질문 되게 많은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네. 가장 궁금한 거는요. 이제 그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시는데 이제 보통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 이렇게 진단 활동부터 열심히 하셨잖아요. 잘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하셨는데 그 전담 교사 입장에서는 또 이제 담임 선생님께 뭐 교육과정 재구성을 제안한다거나 뭐 도움을 요청하기가 실질적으로 조금 좀 부담스럽고 어렵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그 상황에서부터 네. 주제 중심 재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 이제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무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담을 맡고 계시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주제가 그러니까 설정이 되고 이러면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그 교무부장님이 주제에 있어가지고 같이 참여하시고 이런 부분 주제가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협의를 통해서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 더 해도 시간이 서로 이제 눈치를 엄청 보고 계시는데 네네. 하나 더 이게 하세요. 네네 시간이 너무 부족하게 되고 지금 이제 교육부 얘기를 좀 많이 민감하긴 한데 이제 흔히 이제 언론에서 뭐 일주일짜리 정책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등교 계약이 밀리고 이제 이러는 거죠. 온라인 수업에서 지속되고 그러면 이제 한 학기 정도를 이렇게 계획을 미리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계획이 정말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요즘 같은 경우에 많고 또 사전에 미리 짜주시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한 10차 시상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음 주에 계약을 한다고 통지를 받고 다음 주부터 한 10차시에서 한 15차시 정도 짜놨는데 뭐 어제 인천이나 뭐 완성 아니면 뭐 오늘에선 대구처럼 학생들이 모두 귀가해 버린다든지 등교 중지가 갑자기 이루어지고 온라인 된다든지 이럴 경우는 어떻게 그 재구성의 범주를 한 학기가 굉장히 아름답고 좋습니다만 이걸 좀 줄여서 좀 순발력 있는 재구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단차시 재구성 같은 건 어떨까요?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재구성을 하는 그 목적이 네네. 뭔가에 조금 그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아이들이 내 삶과 연결을 해서 알고 그것들을 행동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뭐 10차시, 5차시 뭐
너무 짧으면 물론 네네. 짧다고 그래가지고 좋고 길다고 그래서 좀 나쁜가 이런 것들은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이 변화할 수 있는 그 기간들을 봤었을 때 조금 어느 정도의 시간은 좀 확보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예. 네. 네, 지금 시간에 쫓기는 건 네, 저밖에 없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김영석 선생님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한 학기의 어떤 재구성을 해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재구성에 정말 좀뭐 전형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나, 네네. 지금 이제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나 여러 가지 교원 학습 공동체에서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핵심 가치나 철학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한석준 선생님 말씀하신 단발적인 어떤 재구성이라도 그걸 1학기 내내 꾸준히 끌고 간다 하면, 그러면 저는 뭐 거기에 10차시나 15차시 이런 곳의 재구성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끌어가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게 핵심 가치가 핵심 계속 가치나 밑바탕에 그 있으면 철학이, 그 철학이 맞다면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 이인영 작가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그 교육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학교 철학, 핵심 가치, 그리고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교육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녹아들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느냐가 사실은 교육과정 재구성의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그게 이제 차시를 뭐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건 두 번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학기 분량에 대한 우리 교육과정 재구성 부분을 보시면서 지금 여러 가지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지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신경민 선생님께서 지금 10차시 분량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준비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한 학기 전체 교육과정 재구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한 발씩 밟아나가는 교육과정 재구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 학기 분량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차근차근씩 조금씩 도전해 보고 있는 저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작년에 제가 운영했던 10차시 사례 2가지랑요.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 한 10차시 정도의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작년에 이제 사례 1과 사례 2를 계획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프로젝트 학습은요. 네, 학교에서 저희가 운영해야 하는 행사들을 좀 서로 관련지어 보고 프로젝트 학습으로 연결을 한번 지어봤었고요. 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사회를 이제 중심 교과로 두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과목들을 이제 같이 수업을 구성을 했던 프로젝트 학습이고요. 올해는 이제 학년 특색 교육을 중심으로 한번 프로젝트 학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요, 이제 행사와 관련 지어봤었는데요. 작년이 이제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해여서 그걸 이제 기념을 하면서,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현장 체험 학습과 학부모 공개 수업, 네, 이런 것들을 모두 연결 지어서 했던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의 흐름이 이렇게 제시가 되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이제 삶을 이제 알아보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자신의 삶을 이제 성찰해보고 이제 나의 미래까지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학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차시에서 10차시까지 구성된 내용은 화면에 있는 자료와 같고요. 네. 1차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제 현장 체험 학습으로 천안 독립기념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알아보고, 그리고 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도덕과 사회와 국어를 통해서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이제 또 알아보고 이제 나의 삶과 관련지어 보면서 나의 미래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는 이런 10차시의 프로젝트 학습을 계획을 했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를 중심에 두고 이제 국어와 이제 미술을 관련시켜서 운영을 했던 프로젝트 학습이고요. 네, 이 프로젝트 학습의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통해서 이제 수립을 했던 학년의 이제 가치를 이제 중심에 두고 계획을 하고 운영했던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차시에서 10차시까지의 학습의 흐름은 이제 자료에 띄어진 대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은요. 이제 올해 이제 학년 특색 교육을 네, 바탕에 두고 만든 네,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네, 이 내용은 이제 등교를 하면은 실시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계획하게 된 이유는 이제 현재 이제 코로나19로 서로 이제 지치고 어려운 이런 힘들 상황을 좀 음악으로 좀 치유해 보면 어떨까 해서 출발점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음악을 좀 중심 교과로 두고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저희 학년에서는 이제 배려, 협동, 창의를 이제 학년의 가치를 두고 네, 학년 특색 교육을 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악이 이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이제 아이들도 느끼고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도 잘 활용하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친구들이나 그리고 가족들에게 선물하는 네, 그런 차시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지금 10차시 분량의 교육과정 재구성 부분을 보셨는데 제가 하나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보통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하면 아까 이제 김영수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아이들을 분석하고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주제를 설정하고 주제 설정한 것들을 프로젝트 수업으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 평가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프로젝트 수업의 마지막은 결국은 어떤 활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운동회가 됐든 학예회가 됐든 이것들을 그 주제의 끝에 두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아까 이제 그 사회과 수업 사회과가 중심이 됐던 그 우리 이 재구성을 보면 현장 체험 학습을 가는 것을 이제 제일 앞에 두셨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현장 체험 학습을 천안 독립기념관을 먼저 간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네. 이제 현장 체험 학습 장소가 이제 독립기념관이다 보니까 독립기념관의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것과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이제 활동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네, 먼저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학습을 사실 마무리하면서는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100주년을 기념해서 국민 참여 기념 사업을 네,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학급별로 나왔던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이제 결과물들을 이제 국민 참여 기념 사업회에 보내면서 네, 프로젝트 학습을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활동으로 이제 마무리 지어진 건 그렇게 진행된 네네, 건가요? 네. 자, 또 질문 있으시나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전체적인 것도 있고 한 학기 분량도 있지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게다가 이제 이 학교의 현장에 저도 이제 있었지만 어떤 이렇게 어떤 행사나 여러 가지 그 학교 현장에 치고 들어오는 사업들이 좀 이렇게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제공되고 나면 선생님한테 오는 부담감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도 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고 재구성도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밀리게 되니까 좀 이렇게 현장 학습이라든지 그런 사업들 꼭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프로젝트 학습이랑 연결하면 이제 지금 신경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 공개 수업까지도 좀 연결하면 공동 수업 계획안도 나오고 협의도 통해서 자료도 제작하고 이러면 좀 연계성이 있어서 물론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좀 연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쉽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그 저희가 보여드린 그 두 사례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한 일부분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것이고 아마 현장에서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아주 깊은 그런 교육과정 재구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지금 여겨집니다. 저희가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라이브 방송의 어떤 그 특권이자 묘미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이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 한 가지 정도만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요것들을 정리해서 그 개인적으로 메신저를 저희가 보내드리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정 선생님이 지금 주신 질문이고요. 제가 잠깐 질문을 김영석 선생님한테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주제 중심 재구성을 하여 수업을 진행할 때 과목별로 여러 개의 성취 기준이 연결될 텐데 그렇다면 평가가 소홀히 되는 성취 기준, 평가의 중점이 되는 성취 기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주제 중심으로 재구성할 때 성취 기준을 고루 평가할 수 있는 노하우나 경험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좀 알려주시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제를 설정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 주제에서 좀
그 무게를 두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물론 모든 성취 기준들은 다 평가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가 평가하고 기록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 무게를 두고 아이들이 조금 거기에 있어가지고 활동이라든지 경험들을 그리고 사전에 그 평가를 안내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주제와 밀접하게 그러니까 연계된 그런 부분들로 평가의 무게를 두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평가의 그런 양, 종류 이런 것들보다도 아이들이 그 주제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도울 수 있는지 평가가 학생들이 어느 정도를 이해했는지가 아니라 아이들이 보다 한 발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움판 그리고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하정 선생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지금 우리 김영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이런 평가의 어떤 의미적인 부분과 함께 스킬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걸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취 기준을 사실은 평가로 연결시킬 때는 평가 준거 성취 기준들을 구성해서 만들어 가잖아요. 그 만들어가는 그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네 가지 방법은 사실은 우리 그 지침이라든가 등등에 잘 나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서 제가 하나씩 얘기를 하면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선에서만 이야기를 드리고요. 어쨌든 혹시 이 재구성할 때 성취 기준을 어떻게 병합하고 어떻게 분할하고 또 어떻게 그대로 이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평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후에 이 관련된 동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그 부분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늘 처음이 라이브고 여기서 동영상이 끝이 아니시죠? 네네, 그렇죠. 네네. 저희가 이제 요 댓글하고 질문 들어오시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제 한석진 선생님도 계속 마이크를 잡고 계시는데 평가 얘기를 되게 하고 싶어 하세요. 이제 등교 계약도 되고 그렇으니까. 네,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심화적이고 집중적인 얘기는 나중에 저희가 라이브는 아니고 동영상을 만들 계획이시죠?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주제별로 몇 개의 예. 동영상을 계속 예. 만들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한석진 선생님 어떻게 뭐 계획이 네네. 저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요. 동영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저도 뭐 제가 미력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한번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자 정리 좀 해주시죠. 그 강제로 정리를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동영상 부분만 어쨌든 정리하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나온 이야기들 중에 사실은 교육과정 재구성 부분이 자세하게 다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꼭지 부분들을 나눠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뭐 학생 분석을 또는 교육과정 분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 부분들을 꼭지별로 만들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평가 부분도 마찬가지로 성취 기준을 평가 준거 성취 기준을 어떻게 해서 우리 그 재구성할 때 평가를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그 만들어서 올리는 기간 동안이 기다리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을 주면 저희들이랑 통화를 하시고 메신저를 주고받으면서 답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들 있으시나요? 그 미국의 저도 이제 그 글귀를 하나 인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최초 여류시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시에서 겨울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겨울이 없으면 봄이 즐겁지 않다라고 그 시 안에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19라고 하는 하여튼 이런 엄중한 사태가 겨울이라고 치면 이제 아이들이 학교로 찾아오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화이팅 하시고요.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역량을 저희는 곳곳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차렷 인사.